혁신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거예요.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당신 사퇴해라. 비대위 체제로 가자. 호남에 대한 본인의 그 지지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맞아요. 이 제대로 된 출발을 할 수 없다라고 아마 김은경 혁신위는 사실상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. 끝났어요. 예, 끝났어요. 예, 왜 끝나냐면요. 예. 1호 혁신안으로 예. 민주당 의원님들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시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으로 결정하세요. 요구를 했어요. 예. 기자회견까지 했단 말이에요. 예. 뭉개고 있잖아요. 예. 그러면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딱 이랬어야 돼요. 이것이 만약에 당론으로 결정 안 되면 나 혁신위원장 사퇴하겠습니다라고 배수진을 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. 계속 그냥 이거 왜 당론으로 처리 안 합니까?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. 예. 그러면 끝난 거예요. 가장 중요한 이 사항 1호 요구사항이 안 됐다? 그러면은 그 다음에 2차, 3차 뭘 요구를 할 수 있겠냐고요. 그래서 저는 끝났다고 봐요. 건의가 사라졌어요. 그 2호로 내놓은 게 꼼수 탈당 방지였는데 김홍걸 의원을 또 그러니까요. 바로 또 복당시켜 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목은 이제 앞뒤가 안 맞고 또 김홍걸 의원 복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또 말을 못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지금 김은경 혁신이가 하는 일이 뭐냐. 당 고문단, 그 다음에 시민단체의 원로들 만나서 자, 혁신이 어떻게 할까요? 이제 와서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. 이게 말이 되냐고요. 그래서 저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김은경 이분은 금융 전문가예요. 정치 전문가 아닙니다. 네.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축구 감독을 하라는 거랑 똑같아요. 그래서 적절하지가 않은 선택을 한 거 보면 결국엔 이재명 당대표가 무의미한 혁신을 만들어서 자신을 향한 퇴진 요구를 그냥 무마시키기 위해서 시간 끌기 하기 위해서 혁신을 만든 것이다. 그래서 혁신위에서 기대할 게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처음에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위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거예요.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당신 사퇴해라. 비대위 체제로 가자.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60%가 넘고 있는데 우리 지지율 그렇게 안 올라가고 있다. 총선 전망 어둡다. 다 이재명 대표 당신 탓이다. 당신 사퇴해라. 사퇴 안 하면 우리 다 혁신위원 다 우리가 사퇴하겠다. 이렇게 결기를 보이지 않으면은 이거는 무의미한 혁신이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어제 이재명 이낙연 회동이 그 불발. 예고됐던 불발이 됐잖아요. 어떤 그 폭우 속에서 네. 어쨌든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겠어요. 지금 시점에서 만남이. 그렇죠. 왜냐하면 금방 이야기한 대로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과의 전선에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결집하고 있는데 거기다 두고 당 혁신을 지금 이제 총대를 메야 되니까. 그렇죠.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칭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. 아이, 잘하고 계시고요. 좀 윤석열 정권 우리가 이제 공격하는데 중심에 잘 서주세요. 그렇게 안 할 거예요. 아니에요. 당신 잘못하고 있어. 이거 이렇게 고쳐야 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. 선소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. 네. 네.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과연 그 자리에서 녹화 중계로 하게 되면은 과연 나중에 사후 브리핑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리더십도 지적을 했다.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안 할 것 같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것은 이낙연 대표로서는 좀 바라던 바가 된 것이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고 봐보세요. 이재명 대표 안 만나고 결국엔 부산 가가지고 이재명 당대표 물러나라! 라고 한 김혜영 의원 만났잖아요. 그게 본인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하고 싶은 얘기와 말을 그 김혜영 의원 만나면서 보여준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김은경 혁신이가 아마 곧 문제 제기를 받고 초라하게 그렇죠.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고 맞아요. 그랬을 때 정말 제대로 된 혁신의 목소리가 네. 터져 나올 것이고 그때 아마 다시 등장을 해야 되는. 이낙연 대표가요? 예, 예.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자기 시간이 아닌 것 같다고 아마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. 호남에서 2박 3일 이렇게 좀 민심 탐방을 하고 다녔는데 예. 생각보다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이 아니었대요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 대안과 대체제로서 이낙연 대표가 당의 중심이 서야 내년 총선 이길 수 있어. 기대해 볼 수 있어.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.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. 지금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 금방 말한 호남에 대한 본인의 그 지지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맞아요. 이 제대로 된 출발을 할 수 없다라고 아마 판단하고 있을 것이고 아마 있다고 합니다. 네.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경선 때 강주에서
1%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.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. 그때 이미 게임 끝난 거죠. 그렇죠. 이게. 예, 그걸 뭐냐면은 본인의 잘 아시겠지만 정말 지지율이 이 부동의 1위였다가 그 박근혜 이명박 사면을 이 12월 말 이렇게 연두 이렇게 그 기자회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연초에 나오면서 지지율이 이제 급전직하했거든요. 근데 연락 억울할 것 같아요. 다 사면 받았잖아요. 네. 다 받았죠. 근데 타이밍이 중요했던 거죠. 그렇죠. 억울하긴 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게 과연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?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짐을 들어주려고 했을까? 안 그러면 청와대의 어떤 직접적인 서로의 교감 속에서 했던 건가? 이런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했잖아요. 네. 그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. 거죠. 맞습니다. 이게. 네. 근데 그 시점이 네. 이 입만 열면은 그 이낙연 전 총리는 DJ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네. DJ가 전두환 노태우 사면의 시점을 잘 봐야 돼요. 네. 대선 당선 이후에 했거든요. 그렇죠. 대선 당선 이후에 하면서 이 YS의 어떤 짐도 들어주고 또 자기가 시작하기 앞서 국민 통합 대통령의 위상도 갖고 했던 거거든요. 호남은 알다시피 5.18을 겪었잖아요. 고립무원 상태에서 본인들은 정말 이거 자기들은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를 가졌던 이 분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. 이게 절대적 지지가 가는 거죠. 그렇죠. 그게 DJ가 됐든 노무현이 됐든 문재인이 됐든 다 90% 이상 지지를 했던 건데 맞습니다. 그걸 갖다가 이낙연 이 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야? 이래 됐던 거죠. 맞아요. 그러면서 이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이낙연 전 총리의 목소리가 네. 상당히 고혹적이다. 네.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. 네. 근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목소리가 느끼하다. 그러니까 하나에서 10까지 좀 부정적으로 보게 시작했던 거죠. 그리고 네. 본인이 사실상 민주화 투쟁을 한 게 아니잖아요. 안 했죠. 동아일보 기자 생활을 하면서 DJ 픽업 돼가지고 들어왔고, 어쩌면 꽃길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. 정치 인생이. 그런 측면도 다 비판거리가 된 거예요. 이게.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이 호남에서 극복하지 않으면은, 뭐 여러 가지, 뭐 제 아무리 제갈량의 어떤 수를 쓰더라도 어렵다. 어려운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는 여실히 지금 이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과연 그것이 극복을 하는 과정이 또 과정이 될까? 극복이 될까?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전히 이재명이 높죠, 호남에서. 그러니까 이낙연 만약 비대위원장 체제로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뭐 이재명 당대표보다 이낙연 대표가 여러 가지 존중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짧게 네. 총선 전망입니다. 총선 전망.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쭉 했는데 양진영 지지층은 뭐 지지 결집이 점점 높아지고 그래서 내년 총선은 이 대선 2라운드다. 대선 2라운드라는 것은 0.73% 차이였잖아요. 완전히 딱 붙었다는 이야기인 거죠, 이게. 그래서 정말 이 전쟁 아닌 전쟁이 될 것이다. 이런 이야기인 건데 현재 대통령이 사석에서 170석을 이야기했다 그래요. 저희가 여론조사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아직까지도 야당 승리, 내년 총선에는 야당 승리를 예측하는 부분이 한 10% 정도 높거든요. 네.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야당 승리할 가능성이 높죠. 객관적인 데이터만 보면 예. 지난 월요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대통령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일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보수층 답변이 64%예요. 아, 그러니까 이게 분열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 야당에서는 80%가 대통령 잘못하고 있어라고 결집이 되어 있더라고요. 여기서부터 지금 안 좋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항상 중도가 중요하잖아요, 대표님. 예. 중도에서 60.6%인가 4%인가 그렇게 대통령 부정평가가 더 높아요. 예. 그럼 양당 지지층 결집을 하는데 표 당락을 가를 중도층에서 60% 넘게 대통령 잘못하는 것 같아 라고 평가를 내렸으면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내년 총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구 경북을 빼놓고는요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아요. 그리고 60대 이상만 긍정평가가 높지
60대 이하는 부정평가가 훨씬 높아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이길 수 있다? 170석뿐만이 아니라 제1당이 되기 어렵다.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. 현재로서. 예, 저는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이 국정 지지도에서 이렇게 갤럽은 지금 현재 이점 척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지만 다른 그 조사들에서는 4점 척도 잘하고 있다, 매우 잘하고 있다, 못하고 있다, 매우 못하고 있다를 하잖아. 근데 매우 못하고 있다가 50% 맞아요. 전부다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중에 반은 매우 잘못하고 있다,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지지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. 맞아요. 그러면 이 비호감 선거 지난 대선도 그랬다 그러지만 어쨌든 이번 총선은 대통령 중간 평가인데 매우 잘못했다가 지금 50% 육박한다는 것은 이거는 레드 카드를 갖다가 내놓은 건데 그게도 흔들리지 않는 거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. 그런데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대통령 부정평가 높은 게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듯이 방송 환경이 우리한테 불리해가지고 방통위원장 바꿔야 돼. 그럼 이게 바로 잡혀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좀 한심스러운 거죠. 예,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이재명 체제가 어떻게 갈 거냐도 이렇게 유의 깊게 봐야 될 것이고 그보다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성과 외에 국민들이 매우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또 개선할 노력을 보일 것인가 이런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. 이 방송 탓하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? 그건 아니다고 보죠. 옳으신 말씀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